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이한창입니다. 그래서 다른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 최이배 의원님, 전 의원님 아주 잘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하고 철학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사회의 기능과 동적 최적화, Dynamic Optimization of Monitoring, Advising and Window Dressing입니다. 보통 회사라는 거가 있으면은 주인은 주주라고 가정을 하는 게 영민식 자본주의의 기본이거든요. 우리 아마 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 많은 분들이 영미식 기업 지배 구조관, 즉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라는 아마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다른 이해관계자들 생각을 해야 되지만요. 그래서 거버넌스는 쉽게 얘기해서 거버넌스가 뭐냐? 너무 다른 정의들이 많은데 그냥 수업 시간에 가르칠 때는 이런 거예요. 회사의 주주, 그러니까 돈을 넣은 주주가 그 돈이 잘 투자돼서 수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는 모든 것. 근데 이제 현대에서는 경영활동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별거 없거든요. 어떤 장사를 하는데 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디시전이 많지는 않아요. 그 하던 거를 스케일업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서 빵 가게를 했는데 전국으로 하고 세계로 늘려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산을 빌드업하는 데 있어서 스케일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올게닉하게 다른 라인업 비즈니스를 어콰이어를 하는가? 그게 M&A죠. 그래서 M&A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돈과 관련된 건데 이제 돈을 벌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스케일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를 살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식을 다시 살 수도 있고 배당을 할 수도 있죠. 그 방금 말한 게 pretty much 그 회사 활동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사회 중심의 그 기업 지배 구조에서는 이런 방금 결정들,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투자 의사 결정인데 스케일업을 할 것인지 다른 라인업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돈을 갚을 것인지, 돈을 끌어올 것인지, 그다음에 자사주를 살 것인지, 배당을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해상충이 발생을 합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하는데 요새는, 옛날에는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이해상충만 말을 하고, 사실 저희나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 거고. 근데 또 하나의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주주와 채권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그 이해상충 잘 아시죠? 뽑아냈는데 제가 나를 위해서 잘 일을 할 것이냐, 제가 셔크를 하거나, 그러니까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나 몰래 엠파이어 빌딩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산을 빌드업 해놓고 그 퍼퀴즈, 그러니까 사적 유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슈겠지만, 주주와 채권자, 여기선 채권자라고 표현했지만 fixed income claimant,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따박따박 받아가야 되는 사람과 주주와의 갈등이 있거든요. 돈을 따박따박 받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주주가 리스키한 비헤이비어를 하면은 굉장히 자기들이 어려워지니까 돈을 확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채권자라고 말씀드렸지만 픽스드 인컴 클레이먼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채권자지만 은행이나 코피트 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중요한 하나가 노동자들이죠. 임금을 따박따박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있고, 약간 더 시각을 요새는 더 넓혀서 또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나 에이전시 프로블럼 보면 회사, 즉 주주와 사회와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주가 컨스트레인트 없이 계속 프로핏 맥시마이징 하다 보면 그 environment가 sustainable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에이전시 프로블럼으로 우리가 스코프를 넓힌 게 주주와 사회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요걸 요새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라고 하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근데 요것도 이론적으로는 에이전시 프로블럼의 한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주와 경영자, 주주와 채권자, 주주와 사회 구성원 혹은 environment, 이렇게 되는데요. 이 관계에서 그러니까 constrai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잘 지키면서 또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면서, 그게 이제 제약 조건이죠. 그 다음에 경영자를 잘 부리게 하는 게
코프리 가버넌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게 이사회입니다. 이제 근데 이 코프리 가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두 개의 철학적 갈래가 있어요. 극명하게 예를 들면 최이백 전 의원님 같은 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범 기준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되는 데는 어떤 모범적인 프랙티스가 있다,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하이 퀄리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메인테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맞죠? 의원님. 거기에서 넘어왔습니다, 이제. 넘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범 규준이라는 거는 보통 법이 만들어지는 걸 생각해 보면요. 어떤 애들이 커다란 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면 규제 당국은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리액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100개 중에 회사 중에 한 10개 나쁜 사고가 있는데 걔네들이 사고를 치면 걔네들을 기준으로 룰을 만들거든요. 굉장히 높게. 그러면 에버리지 펌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규제 코스트인데. 그래서 저희는 학자들은 특히 저처럼 이렇게 리버럴한 학자들은 야, 모범 규준이 필요한 곳이 있지. 예를 들면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한 곳, 은행 같은데요. 사고가 조금이라도 나면 큰 사회적 비용이 드니까 그런 데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강요를 해서 조져야 되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보통 EMT 비즈니스라고 하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테크놀로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범 기준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때그때 다르고 시점마다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내생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때워도 되겠죠? 예, 10분 내로? 뭐 슬라이드가 2장밖에 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회이사의 비율. 자, 미국에서 2007년, 8년에 금융회사들이 마구 사고를 쳤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사고를 쳤죠. 그래서 사르벤스-옥슬리 액트라는 게 나왔죠.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이 사회의 반은 사회이사로 채워라. 그럼 우리가 모범기준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사회이사가 보다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를 감독하기 때문에 회사의 성과가 올라갈 것이다. 맞잖아요?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코넬 대학교에 있는 황현 교수 같은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들어와서 사회이사가 과반수가 넘었는데 왜 회사 성과가 안 좋아지지? 그래서 잘 살펴봤더니 여기 원래 이렇게 3명이 사회이사가 있었고 다 내부 인사였는데 바꾸라 그러니까 2명이 바뀌었어요. 사외로. 그래서 라벨은 바뀌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CEO 친구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룰은 언제든지 회사는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의미가 없고 두 번째로는 회사마다 그때그때 맞는 이 사회 구성은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내생파입니다. 전 내생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제 제목에서 달았지만 일단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견제 감시입니다. 그렇죠? 그럼 모니터링을 잘 한다고 하는 회사들의 특징이 뭘로 나타나냐? 일단 최고 경영자가 퍼포먼스, 즉 ROA나 ROE 뭘로 매저하는지는 잘 모르고 주가로 매저할 수도 있죠. 하면 퇴출되느냐, 그러니까 못하면 퇴출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래서 견제 감시가 잘 된다고 하는 회사의 특징은 CEO가 몇 년 적자를 내거나 주가가 좀 계속 꾸물거리면 교체되는 거, 빨리 교체되느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경영자가 너무 과다한 보수를 못 받게 하는데 그 결과로 시장에서 보면 인더스트리 에버리지보다 더 그러니까 CEO들이 못 받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럴 때 우리는 견제 감시가 심하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먹고 사는 방식인데 회계적으로 뭐 이렇게 측정치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이익 조작하는 게 좀 낮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굉장히 짧은 시야, 뭐 쿼터, 1년, 길어봐야 CEO 호라이즌
그 정도에서만 이제 생각을 하는 특성이 나타나면 견제 감시가 심한 거고, 이제 반대로 조언을 하는 기능이 있죠. 조언이라는 거는 전략적 조언을 하는 거죠. 미래 비전을 그려주거나 시각이 굉장히 장기가 되고, 이런 조언을 하는 회사들에서는 위에 나타난 것들이 반대로 나타나고요. 제가 여기 화살표를 아래 위로 그려놨잖아요. 하나가 잘 되면 다른 하나가 안 된다는 건 실증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존립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견제 장치가 잘 되는 회사는 조언 기능이 거의 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언이 잘 되는 회사는 또 견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두 그룹은 완전히 다른 회사들이에요. 모두를 연구를 해보면. 자, 그리고 병풍치기라고 제가 해놓은 건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비웃으시는데, 비웃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제가 해서 회장님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병풍을 치고, 회장님이 말씀하는 내부이사가 하는 결정에 다 오케이만 한다고 하지만, 이 윈도우 드레싱을 또 다른 표현이 있거든요. 학습적으로 cheerleading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박수 쳐서 하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 병풍치기 기능은 견제 감시를 하는데도, 조언을 하는데도 약간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견제 감시가 있고 조언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그다음에 요 치어리딩 기능이 약간 걸쳐서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사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오늘 얘기한 게 외부 환경의 첫 번째인 기업의 성장 단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the firm's life cycl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회사가 라이프 사이클 하이포테시스라는 거는 경영의 모든 분야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태동할 때, 그다음에 초창기, 그다음에 돈을 벌어서 안정화되는 단계,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어서 쇠락하는 단계로 이제 firm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당연히 요구되는 이사에 대한 역할이 다르겠죠. 오늘은 이정규 대표님께서 바이오 기업의 초창기에 어드바이징 롤이 얼마나 중요한가, 전략적 시각이 그런 걸 강조하신 거고요. 회사가 자라서 한진칼쯤 되면 아니면 굉장히 머추어한 회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머추어한 회사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에이전시 컨플릭트의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주주와 경영자의 컨플릭트도 많지 않고요. 보는 눈이 많으니까 두 번째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제는 뭐예요? 사회에 기여를 하냐는 등 이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건 다 되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역할이 바뀌게 되죠. 약간은 견제 균형, 그 다음에 사회적 감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구조에 따라서도 이사회의 구성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여기 Rent Seeking Opportunities and Regulations라고 했는데, 금융이라던가 아니면 Oil and Gas, 항공, 이런 데는 노선을 어디로 뚫느냐, 규제에 따라서 프로핏이 달라지고 Rent Seeking Opportunities가 달라지거든요. 그때는 관료가 많이 들어오느냐, 보통 폴리티컬 파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다 달라지는 거죠. 기업의 지분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컨트롤링 오너가 도대체 어떤 타입이고, 패밀리 펌이냐 아니냐, 리터처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리터처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무슨 MBA를 나왔냐 마느냐, 군대를 갔다 왔냐 마느냐, 여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다이버시티, 그 다음에 등등등. 그래서 요점.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거는, 그럼 도대체 이게 다 다른데 우리는 구성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 주주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투자해서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도 있고요.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데트홀더들한테 먼저 돌려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주주라는 건 residual income claimant잖아요. 그러니까 다 처리하고 남은 거가 내 거잖아요. 최후에, 그래서 다른 사람 줄 거 다 주고 챙길 거 다 챙기고 마지막에 남는 게 이제 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인 대우를 해주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떤 구성 원리가 있어야 되느냐? 일단은 주주가치 제고가 value maximization이 구성의 원리겠지만요. 그러니까 value maximization 하면 아까 말했던 모든 걸 다 아울러요. 예를 들면 IPO 때 회사의 value maximization은 뭐냐면
프로젝트 셀렉션,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셀렉트할 건가가 제일 중요하고, 예를 들면 라인업 비즈니스를 어떻게 늘려나갈 건가인데 여기에서는 어드바이징 하는 회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회사가 많이 컸거나 아니면 회사가 레귤레이션 인더스트리, 예를 들면 뭐 뱅킹을 하고 있어요. 은행이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컴플라이언스예요. 그렇잖아요. 은행 사회이사가 편한 것 같지만 뭐 KB국민은행 매주 이사회 해요. 이사회를 일주일에 2번도 해요.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근데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준법인 거죠. 준법. 근데 이 준법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 환경, 뭐 노동,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준법이라는 어떤 컨스트레인트 안에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또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게 코퍼레이트 보드고요. 이사회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 특히 뭘 잘 모르면서 뭘 강요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